40년 전 날 버린 어린이가 식당에 왔습니다. 저는 몰라 척했습니다. 1984년 겨울 7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40년 뒤 어머니가 손님으로 왔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차렸습니다. 왜냐고요? 밥을 먹으면 다시 올 것 같아서. 그러면 또 볼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물음을 굴렀습니다. 저는 손을 내매었습니다. 밥값은 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대의 사연 기록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행복한 일이 일어나실 거예요. 2024년 11월이었다. 저녁 6시 마포구 골목 안쪽에 있는 한식당 나무결에 손님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다. 자리가 12개짜리 작은 가게였다.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까지 흘러나왔다. 이준호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유리문이 열렸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노파 한 명이 서 있었다. 일흔 중반쯤 돼 보였다. 낡은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손에는 작은 보자기 가방을 들고 있었다. 허리가 굽어 있었다. 천천히 들어오면서 빈자리를 찾았다. 준호는 그 순간 손이 멈췄다. 국자를 든 채로 멈췄다. 40년이 지났다. 주름이 깊어졌고 허리도 굽었다. 머리카락은 전부 하얗게 샜다. 그런데 눈매가 똑같았다. 눈꼬리가 살짝 처지고 눈 아래에 작은 점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기억하던 얼굴이었다. 7살 아이가 서울역 앞에서 마지막으로 바라봤던 그 눈이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국자를 다시 들었다. 국을 저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내 선미가 홀에서 메뉴판을 건네는 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세요. 노파가 자리에 앉았다. 준호는 뒤를 돌지 않았다. 불 앞에 서서 국을 끓였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게 스스로도 이상했다. 40년 전 겨울이었다. 서울역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짐을 든 사람들, 뛰어다니는 사람들, 구석에 쪼그려 앉은 사람들. 7살 이준호는 어머니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어머니 최명수는 준호 앞에 쪼그려 앉아서 말했다. 준호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엄마 저기 화장실 갔다 올게. 금방 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준호는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광장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들었다. 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울지 않았다. 무서웠지만 울면 엄마를 못 찾을 것 같았다. 지나가던 영무원이 준호를 발견했다. 몇 시간째 혼자 서 있는 아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왔다. 이름이 뭐야? 엄마 어디 갔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어디 갔는지 몰랐으니까. 그날 밤 준호는 서울역 파출소에서 잠을 잤다. 딱딱한 의자 위에서. 어머니는 끝내 오지 않았다. 준호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성모 보육원이었다. 방이 4개, 아이들이 22명이었다. 원장 수녀님이 엄격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처음 한 달 동안 준호는 밥을 잘 먹지 않았다. 식탁 앞에 앉아서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작은 방에서 연탄불에 국을 끓이던 어머니. 준호 앞에 밥그릇을 내밀며 뜨겁다 조심해야 하던 목소리. 왜 안 먹어? 옆에 앉은 아이가 물었다. 복남이었다. 1살 어린 아이였다. 준호와 같은 날 들어왔다. 배 안 고파. 거짓말이었다. 배가 고팠다. 그냥 먹기 싫었다. 복남이 준호의 밥그릇을 당겨 한 숟가락 먹더니 말했다.
맛있는데 먹어야 크지. 준호는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다. 참았다. 그날 저녁 준호는 혼자 이불 속에서 생각했다. 엄마가 왜 안 왔을까? 길을 잃은 걸까? 아니면 다친 걸까? 아니면 일부러 안 온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났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다. 옆자리 아이들이 깰까봐. 그 밤 이후로 준호는 그 질문을 마음속에 묻었다.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18살에 보육원을 나왔다. 가진 것이 없었다. 돈도 연고도 갈 곳도. 수녀님이 쥐어준 버스비 5만 원이 전부였다. 준호는 서울로 올라왔다. 무작정. 처음 잡은 일이 식당 주방 보조였다. 마포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다. 설거지, 채소 다듬기, 쓰레기 버리기. 하루 14시간이었다. 월급은 30만 원이었다. 힘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방이 좋았다. 불 앞에 서면 생각이 없어졌다.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밥을 짓는 동안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어머니도 서울역도 보육원도 그냥 지금 이 냄비 안에만 집중하면 됐다. 사장님이 어느 날 말했다. 야, 너 손이 좋다. 음식에 정성이 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게 처음으로 들은 칭찬이었다. 그날부터 준호는 더 열심히 했다. 요리책을 샀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공부했다. 잠을 줄이고 연습했다. 25에 조리사 자격증을 땄다. 30에 주방장이 됐다. 38에 처음으로 자기 가게를 냈다. 나무결. 나이테처럼 단단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었다. 아내 박선미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7살에 버려진 것. 어머니 얼굴을 40년 동안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그 어머니가 식당에 들어왔다는 것. 준호가 주방에서 나와 선미에게 조용히 말했다. 선미야. 응. 오늘 온 할머니. 선미가 고개를 들었다. 준호가 말했다. 내 어머니인 것 같아. 선미는 잠시 준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홀 쪽을 한번 봤다. 노파는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떻게 할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선미가 다시 물었다. 말 걸 거야? 모르겠어. 일단 밥이나 드려야지. 선미는 남편을 한참 바라봤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말리고 싶지도 재촉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알겠어 라고 했다. 그날 저녁 선미는 노파의 상을 가장 정성스럽게 차렸다. 국도 한 번 더 끓이고 반찬도 한 가지 더 냈다. 노파는 맛있게 먹었다. 준호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문을 닫고 나서 준호는 복남에게 전화했다. 김복남은 지금 인천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보육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준호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다. 형, 웬일이야? 이 시간에. 복남아, 어머니가 왔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응. 오늘 식당에. 준호는 짧게 설명했다. 노파가 들어오던 순간 눈매를 알아본 것, 아무 말도 못한 것. 복남이 천천히 말했다. 형, 말 걸었어? 아니. 왜?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그냥 밥을 차렸어. 복남이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말했다. 형, 잘한 거야. 그게 형다워. 뭐가 형다워? 형은 원래 말보다 밥이 먼저잖아. 주방 들어오면 말이 없어지잖아. 그게 형이 사람한테 마음 쓰는 방식이잖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남이 말했다. 또 오실 것 같아? 모르겠어. 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아니면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준호는 식당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불을 끈 주방이 어두웠다. 아까 노파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다. 국그릇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다음 날 저녁이었다. 준호는 손님을 받으면서도 자꾸 유리문 쪽을 봤다. 자신도 모르게 6시 반이 됐다. 문이 열렸다. 노파였다. 어제와 같은 점퍼를 입고 같은 보자기 가방을 들고 있었다. 준호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진정하려 했다. 국자를 꽉 쥐었다. 선미가 자연스럽게 다가가 어서 오세요. 어제 오셨죠? 하고 말을 건넸다. 노파가 웃었다. 응, 어제 밥이 너무 맛있어서. 또 왔어. 어서 앉으세요. 노파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다. 준호는 오늘은 국을 다르게 끓였다.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을 기억하며 시래기를 넣고 두부를 넉넉하게 썰고 간을 조금 싱겁게 맞췄다. 어머니가 싱겁게 먹는다는 걸 어릴 때부터 알았으니까. 노파가 찌개를 한 숟갈 떴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한 숟갈 더 떴다. 선미가 주방에 들어와 준호 옆에 섰다. 찌개 드시고 표정이 이상해. 이상해? 뭔가 생각하시는 것 같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 앞에 서서 다음 손님 국을 끓였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딸 이수진이 식당에 왔다. 저녁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도우러 왔다. 주말마다 홀서빙을 돕는 것이 수진의 오랜 습관이었다. 수진은 홀에 들어서다가 노파를 봤다. 아버지 알던 분이에요? 왜? 아버지가 저 할머니 자꾸 보잖아요. 주방에서.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이 다시 물었다. 누구예요? 준호가 말했다. 손님이야. 수진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봤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저녁이 끝나고 손님들이 나갔다. 노파도 나갔다. 수진이 엄마 선미에게 물었다. 엄마, 저 할머니 누구야? 선미가 잠깐 망설였다. 수진아, 아빠한테 직접 물어봐. 수진은 선미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다. 부엌으로 들어가 아버지 앞에 섰다. 아빠, 응? 저 할머니, 혹시 할머니야? 준호의 손이 잠깐 멈췄다. 수진이 말했다. 아빠를 버린 그 사람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왜 말 안 해요? 맞잖아요. 준호는 설거지를 계속했다.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빠, 왜 그 사람한테 밥을 차려줘요? 왜 그냥 내버려둬요? 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수진아, 왜요? 조용히 해. 짧은 한마디였다. 그런데 수진은 그 말에 더 이상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저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날 밤이었다. 수진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서 아버지가 마무리 청소를 하는 것을 바라봤다. 준호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올리고 바닥을 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이 먼저 말했다. 아빠, 나한테 설명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는 걸레를 헹궜다. 뭘? 왜 그 사람한테 밥을 차려줬는지. 준호가 말했다. 손님이니까. 손님이니까요? 아빠를 버린 사람인데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아빠가 7살에 서울역에 혼자 남겨진 거 내가 알아요. 보육원에서 자란 것도 알아요. 그게 다 그 사람 때문인데. 왜 밥을 차려줘요? 왜 모른 척해요? 준호가 걸레를 내려놓았다. 수진아, 네. 내가 나를 걱정하는 거 알아. 근데요? 근데 이건 내일이야. 수진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꾹 눌렀다.
아빠가 상처받는 게 싫어서요. 준호는 딸을 바라봤다. 한참을. 그리고 말했다. 나는 지금 상처받지 않았어. 수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빠, 집에 가. 늦었어. 수지는 일어섰다.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봤다. 아빠, 내일도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준호는 걸레를 다시 들었다. 밥 차려드려야지. 수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다. 최명수는 1984년 겨울 준호를 서울역에 두고 떠났다. 도망친 게 아니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남편 이철수는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졌다. 손이 먼저 나왔다. 준호가 태어난 뒤로 더 심해졌다. 아이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었다. 명순에게 돈이 없었다. 갈 곳도 없었다. 친정은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그해 겨울 명수는 결심했다. 준호를 서울역에 두면 누군가 데려갈 것이다. 그 누군가가 자신보다 나은 삶을 줄 것이다. 자신 곁에 있으면 아이가 불행하다. 그게 명순의 논리였다. 그래서 손을 놨다. 그런데 그 선택이 평생을 따라다녔다. 명수는 그 뒤 강원도로 도망쳤다. 이름을 바꾸고 작은 식당에서 일했다. 결혼은 다시 하지 않았다. 아이도 낳지 않았다. 40년 동안 준호 생각이 하루도 빠짐없이 났다. 지금쯤 어디 있을까? 밥은 먹고 사는 걸까? 살아있을까? 나를 원망할까? 이른이 넘어서 몸이 안 좋아졌다. 무릎이 아팠다. 혼자 병원을 다녔다. 어느 날 의사가 말했다. 많이 걸으시면 안 돼요. 무릎 연골이 닳았어요. 명수는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죽기 전에 준호를 한 번만 봐야겠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다. 수소문 끝에 이름 석자를 찾았다. 주소도 찾았다. 마포에 식당을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 막상 문 앞에 선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사흘을 망설이다가 그냥 손님인 척 들어갔다. 아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명순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들어오는 표정이 달랐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오늘도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다 먹고 나서 선미를 불렀다. 아가씨, 네 할머니, 나 오늘이 마지막이야. 선미가 멈췄다. 강원도로 내려가야 해. 오래 있었어. 명순이 말을 이었다. 근데 여기 밥이 너무 맛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먹고 싶었어. 선미는 주방을 봤다. 준호가 등을 보이고 서 있었다. 선미는 준호의 어깨가 살짝 굳는 것을 봤다. 할머니, 또 오시면 되잖아요. 명순이 고개를 저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서울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아. 이번에 온 것도 무리한 거야. 선미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명순이 일어섰다. 잘 먹었어. 사장님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줘. 밥이 참 맛있었다고. 명순이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다. 주방에서 준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선미는 준호를 봤다. 준호가 주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앞치마를 벗으면서 준호는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를 기억했다. 연탄불 위에 작은 냄비를 올려놓고 끓이던 찌개였다. 시래기를 넣었다. 두부를 넉넉하게 썰었다. 간을 싱겁게 맞췄다. 왜 이렇게 싱거워? 준호가 어릴 때 물은 적이 있었다. 짜게 먹으면 나중에 몸 아파. 어머니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게 전부였다. 긴 설명이 없었다. 그냥 그렇게 끓였다. 준호는 그 맛을 잊지 않았다. 요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된장찌개를 재현하려고 했다. 시래기를 넣고 두부를 넉넉하게 쓰고 간을 조금 싱겁게 맞추는 것.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나무결 된장찌개가 단골들한테 인기 있는 이유였다. 근데 사장님 왜 이렇게 싱겁게 해요? 손님들이 가끔 물었다. 준호는 그냥 웃었다. 설명하지 않았다. 그날 명순에게 차린 찌개도 그 방식이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 그대로. 어머니가 그 맛을 기억할지 몰랐다. 기억한다면 뭔가 느낄 것이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냥 맛있는 찌개일 것이다. 어느 쪽이든 괜찮았다. 준호는 그냥 차리고 싶었다. 그게 다였다. 닷새째 밤이었다. 문을 닫고 준호와 선미가 나란히 앉았다. 차를 마셨다. 선미가 말했다. 여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준호는 찻잔을 내려다봤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밥만 차릴 거냐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선미가 말했다. 말을 걸어야 하지 않아?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실 수도 있잖아. 강원도에서 오셨다고 했잖아. 언제 올라오실지 모르잖아. 준호가 말했다. 알아. 그런데 왜?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선미야, 나한테 화가 없어. 응? 어머니한테 화가 없어. 오래전에 없어졌어. 선미가 준호를 바라봤다. 그럼 뭔데? 왜 말을 못해? 준호가 말했다. 무서워. 뭐가? 내가 아들이라고 하면 어머니가 그냥 가실 것 같아서. 선미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다. 도망칠 것 같다는 거야? 죄송하다고 하고 사라질 것 같아. 그게 더 싫어. 선미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래서 밥을 차리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밥을 먹으면 다시 올 테니까. 그러면 또 볼 수 있으니까. 선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다. 무섭다는 말. 그냥 보고 싶다는 말. 엿새째 되는 날이었다. 수진이 다시 식당에 왔다.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다. 그냥 왔다. 준호는 주방에서 수진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이 앞치마를 꺼내서 묶었다. 홀서빙을 시작했다. 저녁이 됐다. 명순이 왔다. 수진은 명순을 봤다.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 일은 중반의 노파였다. 허리가 굽었다. 손이 거칠었다. 점퍼가 낡았다. 밥을 먹으면서 천천히 씹었다. 반찬을 아끼는 것처럼 조금씩 먹었다. 수지는 그 모습을 홀 구석에서 바라봤다. 화가 나야 했다. 아버지를 버린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잘 나지 않았다. 저 할머니도 힘들게 살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 자신도 놀랐다. 명순이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진이 다가갔다. 할머니, 잘 드셨어요? 명순이 웃었다. 응, 맛있었어.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찌개가 맛있냐?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수진이 말했다. 저희 아버지가 특별히 신경 쓴 것 같아요. 명순이 주방 쪽을 봤다. 준호가 등을 보이고 일하고 있었다. 저분이 사장님이야? 네. 요리를 참 잘하네. 정성이 있어.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들었다. 네, 맞아요. 정성이 많은 분이에요.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는 복남에게 다시 전화했다. 형, 어떻게 됐어? 아직 모른 척하고 있어. 일주일 동안? 응. 복남이 웃었다. 형답다. 근데 형,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어머니 언제까지 서울에 계실 것 같아? 준호가 말했다. 모르겠어. 어제 선미한테 들었는데 강원도서 왔다고 했대. 오래 계실 것 같지는 않아. 그럼 말해야 하지 않아?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복남아, 나 있잖아. 응. 어머니한테 원망이 없냐고 하면 거짓말이야. 있어. 근데 그게 크지 않아.
왜? 어릴 때는 컸어. 보육원에서 혼자 이불 속에서 울면서 왜 나를 버렸냐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어머니도 한계가 있었겠다 싶어.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복남이 조용히 들었다. 준호가 말했다. 복남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선미도 있고 수진이도 있고 식당도 있어. 어머니가 나를 버린 덕에 내가 이렇게 된 건지도 몰라. 보육원이 아니었으면 요리를 배웠겠어? 복남이 말했다. 형? 응. 형 진짜 대단하다. 나는 아직도 가끔 내 어머니 원망하는데. 준호가 웃었다. 너는 달라. 너는 원망할 자격 있어. 복남이 웃었다. 형, 말 걸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식당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8회째 되는 날이었다. 명순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들어오는 표정이 달랐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오늘도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다 먹고 나서 선미를 불렀다. 아가씨, 네 할머니, 나 오늘이 마지막이야. 선미가 멈췄다. 강원도로 내려가야 해. 오래 있었어. 명순이 말을 이었다. 근데 여기 밥이 너무 맛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먹고 싶었어. 선미는 주방을 봤다. 준호가 등을 보이고 서 있었다. 선미는 준호의 어깨가 살짝 굳는 것을 봤다. 할머니, 또 오시면 되잖아요. 명순이 고개를 저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서울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아. 이번에 온 것도 무리한 거야. 선미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명순이 일어섰다. 잘 먹었어. 사장님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줘. 밥이 참 맛있었다고. 명순이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다. 주방에서 준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선미는 준호를 봤다. 준호가 주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앞치마를 벗으면서 준호가 주방에서 나왔다. 앞치마를 손에 들고 있었다. 아직 벗는 중이었다. 끈을 풀면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명수는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지갑을 꺼내려는 참이었다. 준호가 계산대 앞에 섰다. 두 사람이 마주봤다. 명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식당 사장이 계산을 받으러 나온 줄 알았다. 얼마예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명순을 바라봤다. 눈매를 봤다. 눈꼬리, 눈 아래 작은 점.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명순이 멈췄다. 지갑을 꺼내던 손이 멈췄다. 준호가 다시 말했다. 저 준호예요. 명순의 얼굴이 굳었다.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아니, 잘못 들었으면 했다. 준호가 말했다. 이준호. 1984년 겨울에 서울역에서 기다리던 애요. 명순의 입이 열렸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명순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무릎이 안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가 아니라 힘이 빠져서 서 있기 어려웠다. 준호야. 이름을 불렀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어머니를 바라봤다.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그 말이 먼저 나왔다. 준호야, 미안하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계산대 앞 바닥에 무릎이 아팠다. 연골이 닳았다는 무릎이었다. 그래도 꿇었다.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버리면 안 됐는데. 준호는 어머니가 무릎 꿇는 것을 봤다. 막으려 했다. 손이 앞으로 나갔다. 그런데 멈췄다. 40년 동안 이 장면을 상상한 적이 있었다.
어릴 때 이불 속에서 울면서 어머니가 언젠가 나타나서 무릎을 꿇는 장면을 지금 그게 눈앞에 있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났다. 어머니, 네. 일어나세요. 명순이 고개를 들었다. 준호가 손을 내밀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40년 만에 선미는 주방 입구에 서 있었다. 그 장면을 다 봤다. 명순이 무릎을 꿇는 것도 준호가 손을 내미는 것도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다. 수지는 홀 구석에 있었다. 그날 또 서빙을 도우러 왔다가 그 장면을 봤다. 수지는 처음에 숨을 멈췄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는 것을 봤다. 아버지가 손을 내미는 것을 봤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야 했다. 그런데 화가 나지 않았다. 그냥 슬펐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는 게, 그 긴 시간이 저 짧은 장면 하나로 건너진다는 게. 선미가 수진 옆으로 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라봤다. 준호가 명순을 자리로 안내했다. 앉으세요. 명순이 앉았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닦지 않았다. 준호가 주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따뜻한 물을 한 잔 가져왔다. 명순 앞에 놓았다. 마세요. 명순이 두 손으로 컵을 감쌌다. 준호야. 네. 어떻게 알아봤어? 준호가 말했다. 눈이요. 눈꼬리. 그리고 눈 아래점. 명순이 눈을 감았다. 4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구나.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맞은편에 앉았다. 명순이 물었다. 준호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알아봤으면.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무서웠어요. 뭐가? 제가 아들이라고 하면 어머니가 그냥 가실 것 같아서요. 명순이 말이 없었다. 준호가 말했다. 밥을 먹으면 다시 오실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또 볼 수 있잖아요. 명순의 눈물이 다시 났다.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한테 화가 없어요. 명순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버렸는데. 알아요. 근데 화가 없어요.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어떻게? 준호가 말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요리를 배웠거든요. 주방에 서면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게 저한테 맞았어요. 거기서 지금 이 식당까지 왔어요. 나쁘지 않아요. 명순이 말했다. 근데 나는 잘못한 거잖아. 준호가 말했다.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어머니 인생 전부는 아니잖아요. 명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도 힘드셨겠죠. 그때 나름 이유가 있었겠죠. 명순이 고개를 숙였다. 있었어. 근데 그게 이유가 되냐?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명순이 천천히 말했다. 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어. 준호는 듣고 있었다. 손이 나왔어. 나한테도 너한테도. 내가 더 크면 더 심해질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내가 다른 데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그게 이유였어요? 명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게 틀린 생각인 건 알아. 버리면 안 됐지. 그냥 나 혼자 도망쳤어야 했지. 근데 그때 내가 판단이 안 됐어.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무서웠어. 명순이 눈물을 닦았다. 40년 동안 너 생각했어. 하루도 안 한 날이 없었어. 살아있는지, 밥은 먹는지, 나를 원망하는지. 준호가 말했다. 살아있어요. 밥도 잘 먹어요. 명순이 준호를 바라봤다. 원망은요? 준호가 잠시 생각했다.
조금은 해요.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커요. 뭐가? 어머니가 여기 계신 게, 지금 이 자리가.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준호야. 네. 고마워. 이렇게 커줘서, 이렇게 잘 살아줘서.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꾹 눌렀다. 그날 저녁이었다. 손님이 다 나가고 나서 수진이 명순 앞에 앉았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마주 앉아 있었다. 명순이 먼저 말했다. 내가 준호 딸이구나. 네. 닮았네. 눈이.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말했다. 할머니, 저 처음에 화났어요. 명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겠지. 아버지가 상처받을까 봐요. 명순이 말했다. 맞아. 내가 상처 줬지. 수진이 말했다. 근데 아버지가 화 안 났대요. 저는 그게 더 슬퍼요. 그렇게 버려졌는데 왜 화가 없냐고. 명순이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말했다. 준호가 원래 그런 애였어. 어릴 때도 화를 안 냈어. 그냥 눈으로 다 삭혔어. 수진이 눈물이 났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픈지 몰랐다. 명순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내 아버지 잘 부탁해.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가 부탁하면 안 되죠. 명순이 웃었다. 눈물이 고인 채로. 맞아. 내가 뻔뻔하지. 수진이 말했다. 할머니, 자주 오세요. 아버지가 기다릴 것 같아요.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냥 수진의 손을 꼭 쥐었다. 밤이 됐다. 명순이 오늘 밤은 근처 여관에서 자고 내일 강원도로 내려가겠다고 했다. 준호가 말했다. 가시기 전에 밥 드시고 가세요. 명순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저녁 먹었잖아. 한 번 더 드세요. 준호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선미와 수진이 따라 들어가려 했다. 준호가 말했다. 나 혼자 할게. 두 사람이 물러섰다. 준호는 혼자 주방에서 밥을 지었다. 쌀을 씻었다. 물을 맞췄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시래기를 넣고 두부를 넉넉하게 썰고 간을 싱겁게 맞췄다. 나물을 무쳤다. 계란말이를 했다. 김치를 꺼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차려주던 밥상이었다. 기억 속에 있는 그 밥상. 그걸 그대로 차렸다. 명순 앞에 밥상을 놓았다. 명순이 밥상을 내려다봤다. 시래기 된장찌개, 나물, 계란말이, 김치. 명순의 눈이 흔들렸다. 이거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거요.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명순은 입술을 떨었다.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한참을. 준호야. 네. 나 용서받아도 되는 거야. 준호가 말했다. 드세요. 식어요. 명순이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숟갈을 뜨는 순간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졌다. 그래도 먹었다. 계속 먹었다. 밥을 다 먹고 명순이 일어섰다. 계산대 앞에 섰다. 지갑을 꺼냈다. 준호가 계산대 앞에 섰다. 명순이 말했다. 오늘 것도 계산할게. 저번 것들도.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받아요. 왜? 밥값은 안 받겠습니다. 명순이 준호를 바라봤다. 왜 안 받아?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가 저한테 밥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때, 어릴 때. 명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가 말했다. 제가 그 밥값 갚는 거예요. 명순은 말을 못했다. 준호가 말했다. 다음에 오시면 또 드릴게요. 그때도 안 받을 거예요. 명순이 지갑을 집어넣었다. 두 사람이 마주 섰다. 명순이 손을 내밀었다.
준호가 그 손을 잡았다. 명순이 말했다. 준호야, 잘 살아줘서 고마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이 났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유리문 밖으로 마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준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식당 문을 열기 2시간 전이었다. 주방에 들어가 밥을 지었다. 어제 저녁에 명순이 묵는 여관 주소를 받아뒀다. 식당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준호는 도시락을 쌌다. 밥을 담고 된장찌개를 작은 국통에 넣고 나물과 계란말이를 반찬통에 담았다. 선미가 나왔다. 어디가? 명순이 오늘 강원도 내려가신대. 아침이나 드리고. 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앞치마를 묶었다. 같이 가. 아니야. 나 혼자 갈게.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도시락을 들고 나갔다. 이른 아침 골목이 조용했다. 찬바람이 불었다. 여관 앞에서 잠시 섰다. 들어가도 되나? 갑자기 찾아가면 놀라시지 않을까? 그래도 들어갔다. 프런트에 말했다. 최명순 할머니 방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드님이라고요. 아드님.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이상했다. 낯설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었다. 명수는 짐을 싸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요? 준호예요. 명수는 문을 열었다. 준호가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다. 명순이 말했다. 이게 뭐야? 아침이요. 드시고 가세요. 명수는 준호를 잠시 바라봤다. 그러다 문을 더 열었다. 들어와. 작은 방이었다.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창문으로 이른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준호는 도시락을 탁자 위에 올려놨다. 뚜껑을 열었다. 된장찌개 국통을 열자 김이 올라왔다. 명순이 그 앞에 앉았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여기 있는 걸? 어제 주소 적어뒀어요. 명순이 웃었다. 준호야. 네. 어릴 때도 이랬어. 뭔가 챙기는 걸 좋아했어. 내가 피곤해 보이면 물 갖다 주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명순이 숟가락을 들었다. 먹으면서 말했다. 강원도 가면 어떻게 연락해? 준호가 핸드폰을 꺼냈다. 번호를 저장했다. 저한테 번호 저장해 드릴게요. 명순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이 금가 있었다. 준호가 번호를 저장해 줬다. 명순이 화면을 들여다봤다. 아들. 그렇게 저장돼 있었다. 명순이 그 글자를 오래 들여다봤다. 아들. 40년 만에 처음으로 갖는 이름이었다. 그날 저녁 복남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어떻게 됐어? 말했어. 진짜? 언제? 어제. 복남이 잠시 말이 없었다. 어떻게 됐어? 준호는 짧게 말했다. 무릎 꿇으셨어? 복남이 또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말했다. 형은? 나는 손 잡았어. 복남이 웃었다. 웃다가 울었다. 전화기 너머로 소리가 들렸다. 형, 잘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남이 말했다. 형, 근데 있잖아. 나는 어릴 때부터 형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 화를 안 내냐고. 그렇게 버려졌는데. 준호가 말했다. 화가 없는 게 아니야. 그냥 화보다 다른 게 컸던 것 같아. 뭐가? 그냥 보고 싶었던 것 같아. 복남이 조용해졌다. 준호가 말했다. 40년 동안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몰랐어. 살아계신지도 몰랐어. 근데 살아계셨고 찾아오셨어. 그게 더 컸어. 화보다. 복남이 말했다. 형 진짜 대단하다. 준호가 웃었다.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됐어.
전화를 끊고 준호는 빈 식당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다. 잘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후회는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진이 식당에 왔다. 서빙을 도우러 온 게 아니었다.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준호가 주방에서 나왔다. 수진이 말했다. 아빠, 나 할머니한테 전화해도 돼? 준호가 잠시 생각했다. 왜? 그냥 잘 도착하셨는지, 무릎은 괜찮으신지.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다. 명순 번호를 수진에게 보냈다. 수진이 전화를 걸었다. 준호 앞에서 할머니, 저 수진이에요. 잘 도착하셨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명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게 수진이 말했다. 네, 저도요. 할머니 무릎 많이 아프시면 병원 가세요. 그리고 밥 잘 드세요.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며칠 전까지 화를 냈던 딸이었다. 왜 그 사람한테 밥을 차려주냐고 했던 딸이었다. 지금은 할머니 밥 잘 드시라고 하고 있었다. 수진이 전화를 끊고 준호를 봤다. 할머니, 또 오신대요. 언제? 다음 달에요. 무릎 치료하고 오신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말했다. 아빠, 나 그때 화낸 거 미안해. 준호가 말했다. 내가 화낼 만했어. 아니야. 아빠 상황도 모르고. 준호는 수진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다. 됐어. 주방 들어가야 해. 수진이 웃었다. 아빠는 항상 그래. 중요한 말 하려다가 주방으로 도망가. 준호도 웃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밥해야 해서. 강원도였다. 명수는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산이 보였다. 나무들이 겨울을 나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아들. 그 이름을 들여다봤다. 40년 동안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지금은 있었다.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잘 있냐고? 밥은 먹었냐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몰랐다. 그냥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잘 도착했어. 밥은 먹었어?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놨다. 답장이 올지 안 올지 몰랐다. 5분 뒤 답장이 왔다. 네. 어머니도 드세요. 무릎 치료받으세요. 명수는 그 문자를 오래 읽었다. 눈물이 났다. 이번엔 왜 나는지 알았다. 40년 동안 기다렸던 것이었다. 아들한테 밥 먹었냐는 말을 듣는 것. 그게 이렇게 늦게 왔다. 그래도 왔다. 명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산이 보였다. 봄이 되면 서울에 가야겠다. 나무결에 가서 밥을 먹어야겠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다. 12월이었다. 나무결 식당에 겨울이 왔다. 손님들이 따뜻한 국물을 찾았다. 준호는 된장찌개를 더 진하게 끓였다. 시래기를 넉넉하게 넣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말했다. 사장님, 요즘 찌개가 왜 이렇게 맛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준호는 웃었다. 별거 없어요. 손님이 말했다. 아니에요. 뭔가 달라.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선미가 주방에서 나오다가 그 말을 들었다. 준호를 봤다. 준호가 국을 젓고 있었다. 선미는 그냥 웃었다. 뭐가 달라진 건지 선미는 알았다. 준호가 요리를 할 때 표정이 달라졌다. 전에는 그냥 집중하는 얼굴이었다. 지금은 뭔가 생각하면서 하는 얼굴이었다.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았다. 저녁 영업이 끝났다. 준호가 핸드폰을 꺼냈다. 명순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추웠어요. 밥 드셨어요? 잠시 뒤 답장이 왔다. 먹었어. 거기는? 준호가 답장을 보냈다.
저도요. 명순이 또 보냈다. 다음 달에 올게. 준호가 보냈다. 네. 기다릴게요.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식당 안을 둘러봤다. 작은 가게였다. 나무 테이블, 나무 의자, 12개 자리. 여기서 4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다. 밥 한 그릇으로. 나쁘지 않았다. 그날 밤 문을 닫고 준호는 식당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선미는 먼저 집에 갔다. 수진도 갔다. 준호는 어두운 식당 안에 불을 하나만 켜놓고 앉았다. 명순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다. 8일 동안 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다. 나중엔 어머니였다. 준호는 생각했다. 40년 동안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살아있는지도 몰랐다. 그냥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살았다. 그런데 걸어서 왔다. 서울까지, 마포까지, 이 골목까지, 이 문까지. 무릎이 안 좋다면서 걸어서 왔다.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꾹 눌렀다. 그래도 낫다. 혼자였으니까 괜찮았다. 한참을 울었다. 7살 서울역에서 울던 것처럼, 보육원 이불 속에서 울던 것처럼, 그냥 울었다. 다 울고 나서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불을 껐다. 문을 잠갔다. 골목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불었다. 준호는 걸으면서 혼잣말을 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오세요.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이듬해 봄이었다. 명순이 서울에 왔다. 무릎 치료를 2달 받았다고 했다. 많이 나아졌다고 했다. 나무결 문을 열고 들어왔다. 준호가 주방에서 나왔다. 두 사람이 마주봤다. 어서 오세요. 준호가 말했다. 명순이 웃었다. 왔어. 잘 오셨어요. 명순이 자리에 앉았다. 예전 자리였다. 선미가 물을 가져다 줬다. 수진도 있었다. 주말이라 도우러 온 날이었다. 수진이 명순 앞에 섰다. 할머니, 오셨어요? 응, 왔어. 무릎은요? 많이 나아졌어. 수진이 웃었다. 잘 됐다. 밥이 나왔다. 된장찌개, 시래기, 두부, 나물, 계란말이. 명순이 첫 숟갈을 떴다. 맛있었다. 40년 전 그 맛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은 맛이었다. 준호가 주방에서 내다봤다. 명순이 밥을 먹고 있었다. 천천히, 아끼는 것처럼. 준호는 다시 불 앞에 섰다. 다음 손님 국을 끓였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무결에 봄이 왔다. 봄에 다시 온 날이었다. 명수는 손에 보자기를 하나 들고 왔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준호 앞에 내밀었다. 이거 뭐예요? 열어봐. 준호가 보자기를 풀었다. 안에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다. 표지가 발에 있었다. 오래된 것이었다. 이게 뭐예요? 명순이 말했다. 내 어릴 때 거야. 내가 가지고 있었어. 준호가 수첩을 들었다. 첫 장을 열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다. 아이가 쓴 글씨였다. 이준호, 7살. 그 아래에 그림이 있었다. 사람 3명이 그려져 있었다. 크기가 다른 3명. 아버지, 어머니, 자신을 그린 것 같았다. 준호는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다. 명순이 말했다. 서울역에 두고 왔는데 가방 안에 있었어. 그게 내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 준호가 말했다. 이걸 갖고 계셨어요? 명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40년 동안 버리지 못했어. 준호는 수첩을 덮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꾹 눌렀다. 어머니, 네, 고마워요. 명순이 말했다. 내가 고마운 게 아니잖아. 준호가 말했다. 버리지 않으신 거 고마워요.
4월이었다. 수진이 명순을 모시고 동네를 걸었다. 명순의 무릎이 많이 나아졌다고 했다. 그래도 천천히 걸었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명순이 말했다. 서울 봄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 수진이 말했다. 할머니 매년 봄에 오세요. 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아요. 명순이 웃었다. 내가 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수진이 말했다. 할머니, 아버지가 기다려요. 매달 문자 오잖아요. 명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라고. 밥 먹었냐고. 수진이 웃었다. 아버지 원래 그래요. 말은 짧은데 밥은 꼭 챙겨요. 명순이 말했다. 어릴 때도 그랬어. 수진이 명순을 바라봤다. 할머니, 아버지 어릴 때 어땠어요? 명순이 잠시 생각했다. 조용했어. 말이 없었어. 근데 눈치가 빨랐어. 내가 피곤하면 알았어. 그럼 옆에 와서 그냥 있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수진이 그 말을 들으며 걸었다. 아버지가 그대로네요. 명순이 말했다. 그래, 그대로더라. 두 사람은 벚꽃 아래를 걸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명순이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내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줄 수 있어? 내가 직접 말하면 또 울 것 같아서. 수진이 말했다. 할머니가 직접 하세요. 아버지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명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지. 그날 저녁이었다. 영업이 끝나고 명순이 아직 자리에 남아 있었다. 오늘은 준호 집에서 자고 내일 강원도로 내려가기로 했다. 선미가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수진도 도왔다. 준호는 명순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명순이 말했다. 준호야, 미안하다. 또 말하지만. 준호가 말했다.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있어?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이미 했어요. 명순이 눈물이 났다. 준호가 말했다. 근데 어머니. 네. 제가 한 번도 못한 말이 있어요. 명순이 고개를 들었다. 준호가 말했다. 엄마. 명순이 굳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못한 말이었다. 어머니라고는 불렀다. 그런데 엄마는 달랐다. 엄마는 어릴 때 부르는 말이었다. 7살에 서울역에서 잃어버린 말이었다. 준호가 다시 말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명순이 울었다. 소리를 내서 울었다. 처음으로. 준호도 울었다. 선미와 수진이 주방 쪽에서 바라봤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식당 안이 조용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들렸다. 마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5월이었다. 준호는 봄 메뉴를 새로 만들었다. 냉이 된장찌개, 봄나물 비빔밥, 쑥국. 단골 손님들이 물었다. 사장님, 이번 봄 메뉴 왜 이렇게 정성이에요? 준호가 웃었다. 봄이 왔으니까요. 손님이 말했다. 사장님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뭔 일 있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선미가 옆에서 말했다.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좋은 일이요? 선미가 웃었다. 가족이 생겼어요. 손님이 고개를 갸웃했다. 준호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냉이 된장찌개를 끓였다. 봄 냉이를 넉넉하게 넣었다. 냄새가 올라왔다. 봄 향기였다. 준호는 국을 저으면서 생각했다. 어머니가 냉이 좋아했다. 어릴 때 봄이 되면 냉이 된장찌개를 끓여줬다. 그걸 기억하고 메뉴에 넣었다. 다음 달에 어머니가 오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봄이 짧다. 빨리 오셔야 한다. 준호는 냉이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혼잣말을 했다. 엄마, 빨리 오세요. 6월이었다. 복남이 인천에서 올라왔다.
나무결 문을 열고 들어왔다. 준호를 보자마자 웃었다. 형, 나왔어. 준호가 나왔다. 두 사람이 마주봤다. 보육원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다. 40년이 넘었다. 복남이 말했다. 형, 많이 달라졌다. 뭐가? 얼굴이 뭔가 가벼워졌어. 준호가 웃었다. 복남이 자리에 앉았다. 밥을 시켰다. 된장찌개가 나왔다. 한 숟갈 뜨더니 말했다. 형, 이거 진짜 맛있다. 어릴 때 형 엄마가 해주던 거 생각난다. 준호가 말했다. 그 맛이야. 복남이 고개를 들었다. 진짜? 응. 기억하면서 만들었어. 복남이 말없이 한 숟갈 더 떴다. 그러다 말했다. 형, 어머니 자주 오셔? 한 달에 한 번. 잘 됐다. 준호가 말했다. 복남아, 너도 한번 봐. 내가? 응. 보육원 같이 있었잖아. 어머니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 복남이 잠시 생각했다. 그래도 돼? 왜 안 돼? 복남이 웃었다. 형, 고마워. 뭐가? 잘 살아줘서. 그리고 용서해줘서. 형이 용서 안 했으면 나도 힘들었을 것 같아. 준호가 말했다. 내가 용서한 게 아니야. 그럼 뭔데? 그냥 보고 싶었던 거야. 복남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밥을 먹었다. 여름이었다. 명순이 또 왔다. 이번엔 사흘을 머물렀다. 준호 집에서 잤다. 처음으로. 사흘 동안 아침마다 명순이 일찍 일어났다. 준호보다 먼저.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준호가 나가보니 명순이 밥을 짓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명순이 손을 저었다. 내가 할게. 내가 평날 다 하잖아. 준호는 식탁에 앉았다. 명순이 밥을 차렸다. 된장찌개, 나물, 계란말이. 준호가 자라던 시절 그 밥상이었다. 준호는 첫 숟갈을 뜨다가 멈췄다. 어머니, 응, 이 맛이에요. 제가 기억하던 맛이. 명순이 말했다. 내가 좋아했잖아. 준호는 밥을 먹었다. 천천히. 오래. 명순이 맞은편에 앉아서 바라봤다. 준호가 밥 먹는 것을 바라보는 어머니. 그 장면이 40년 만에 다시 왔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개를 들면 울 것 같아서 그냥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었다. 가을이었다. 준호는 식당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다. 수첩을 꺼냈다. 명순이 가져다 준 그 낡은 수첩이었다. 첫 장을 펼쳤다. 7살 때 자신이 그린 그림이 있었다. 세 사람, 아버지, 어머니, 자신.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러다 다음 빈 페이지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천천히 썼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께 저는 이준호 마포에서 한식당을 하는 53세 사장입니다. 7살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니, 잃은 게 아니라 버려진 거였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식당에 왔습니다. 손님으로. 저는 모른 척하고 밥을 차렸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무서웠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면 어머니가 그냥 가실 것 같아서 밥을 먹으면 다시 오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또 볼 수 있으니까 저는 화가 없습니다. 원망이 없는 건 아니지만 화는 없습니다. 어머니도 한계가 있었겠지 싶습니다.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화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무겁습니다. 내려놓으면 내가 가벼워집니다. 저는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준호는 펜을 내려놨다. 수첩을 덮었다.
창밖으로 가을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다. 내일도 밥을 해야 한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른 아침이었다. 나무결 식당. 준호가 혼자 주방에 서 있었다. 쌀을 씻었다. 물을 맞췄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시래기를 넣었다. 두부를 썰었다. 간을 맞췄다. 싱겁게 혼자 주방에 서서 국을 끓이는 준호의 뒷모습이었다. 문이 열렸다. 선미가 들어왔다. 일찍 왔네. 응. 오늘 어머니 오시는 날이야. 선미가 앞치마를 묶었다. 몇 시에 오신대? 점심때. 선미가 웃었다. 냉이 된장찌개 해놔. 하고 있어. 두 사람이 주방에서 함께 움직였다. 1시간쯤 지났다. 유리문이 열렸다. 명순이었다. 낡은 베이지 점퍼를 입고 보자기 가방을 들고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런데 얼굴이 달랐다. 예전보다 밝았다. 눈빛이 달랐다. 준호가 주방에서 나왔다. 두 사람이 마주봤다. 명순이 말했다. 왔어. 준호가 말했다.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명순이 자리에 앉았다. 늘 앉던 그 자리. 준호가 주방으로 돌아갔다. 냉이 된장찌개를 떴다. 두부를 넉넉하게 담았다. 밥을 고봉으로 담았다. 상을 들고 나왔다. 명순 앞에 놓았다. 명순이 밥상을 내려다봤다. 준호야. 네. 고마워. 준호가 말했다. 드세요. 식어요. 명순이 숟가락을 들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무결의 아침이 왔다. 이준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매달 어머니가 왔다. 매달 밥을 차렸다. 밥값은 받지 않았다.